꼭 면역은 검사를 좀 하셔서 꼭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희 씨입니다. 제가 의외로 우리 환자분들이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역인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이 와가지고 면역을 검사를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환자분 말씀이 저 체력 엄청 좋아요. 그래서 면역 하나는 자신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면역하고 체력이나 기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이게 같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면역이란 게 뭔가, 특히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하고 암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는 한번 면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들 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면역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많이 있죠. 대개는 이제 우리 암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는 아마 가장 많은 것은 스트레스가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참 많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중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리는가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하고 친구하고 갑자기 언쟁이 있어갖고 싸웠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이게 면역을 떨어뜨릴까?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는요,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요,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정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게 본인은 그때 이제 많은 치욕을 느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이거는 내 그 삶에 아주 큰 충격을 준 거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는데 이게 계속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서 내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할 때, 어렸을 때 그 받은 충격, 이게 내 잠재의식 속에, 특히 이제 우리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자율신경계통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 여기에 충격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면역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종래 암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환자가 암이 발생을 했는데 본인의 그 면역을 검사해보니까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이었는가? 제가 봤던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왜 그랬는가로 고민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 때 본인이 성폭행을 담임선생님한테 받았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랬다 싶어서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담임선생님한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게 충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사과를 해라. 그랬더니 그래서 선생님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환자가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고 좀 더 암 치료하는데 적극적으로 되고, 그래서 면역이 좀씩 올라가는 이런 걸 본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격, 아주 어렸을 때면 몇십 년 전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꾸준히 자율신경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는 내 의식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내 무의식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도 내가 뭔가 활기차게 일을 해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나도 모르게 억압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한 부분에 되게 이렇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질병으로서 면역이 떨어짐으로써 영향이 나오는 게 있다.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아니면은 누가 가족이 사망을 해서 아주 슬픔에 잠겼다. 아니면은 어떤 친구 간에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 간에 정이 져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두 종류가 있어요. 유 스트레스라는 게 있고 디스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유 스트레스라는 것은 좋은 스트레스예요. 우리 일종의 약간씩 자극을,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떤 자극이 없게 되면 나태해지잖아요. 그것도 면역에는 안 좋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유스트레스란 말을 써요. 그렇지만 이제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은 나한테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디스스트레스라고. 그게 이제 디스스트레스가 바로 방금 제가 설명했던 아주 오랜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면역을 떨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음식 같은 거. 음식도 우리가 무조건 잘 먹으면은 면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먹으면은 면역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뭐가 될까요? 비만이 되겠죠. 비만이 되는 것 자체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에요. 우리가 근육을 많이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을 먹어서 우리가 비만이 되면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방만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걸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음식도 우리가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높이지 못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개인적인 습관에도 문제가 있어요. 편식하는 사람들. 또 가족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집에는 맨날 고기만 먹는다. 육류만 먹는다. 이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만 먹는다. 안 좋겠죠? 이게 가족 전체가 하기 때문에 그 가족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한 사람들은 면역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운동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운동도 그냥 운동, 막 과격한 운동들 면역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격한 운동은 사실은 무산소 운동이잖아요. 산소가 없어요. 그리 되면 어때요? 내 몸 안에 저산소 지역이 많아져요. 저산소 지역은 암세포가 크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근력운동은 근육을 만들기 때문에 면역을 높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너무 과격하게 했을 때는 무산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암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가 우리가 면역을 높이느냐 높이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중금속 같은 경우도 영향을 줘요. 특히 수은 같은 경우, 수은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면은 면역을 갑상선 기능을 떨쳐가지고 면역이 떨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면역이 내려가는 원인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가 나한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면역이 강하면 암에 안 걸리겠죠. 그런데 면역이 강하다 해서 무조건 암에 안 걸린다고 이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면역이 강하면 암세포는 일반적으로는 암이 클 수가 없죠.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루에 뭐 3,000개에서 4,000개씩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매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없애는 건 두 가지예요. 면역세포가 가서 이 불량품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전자 단백질들이 암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암을 억제한다는 것은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세포 중에서 불량품이 있으면 이걸 고쳐서 쓰는 유전자가 있고, 고쳐다 쓰다가 더 이상 못 고쳐지겠다, 이거 써봤자 고치는 거 비용보다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할 때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살 프로그램이에요. 이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단지 면역만 강하다 해서 무조건 암세포를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왜? 유전자 단백질들,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깨지면은 그거 안 죽거든요. 또 우리가 면역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면역하고 관여되는 세포, 지금 림프구거든요. 림프구 중에서 T셀, NK세포, 또 이제 그 외에 이를 보조하는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요. 수지상 세포라든지, 대식 세포라든지, 호중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림프구가 높으니까, 백혈구가 높으니까 면역이 좋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역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제 암을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대학에서 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지만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자기 신의 면역을 체크를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면역은 내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가 수술 항암 방사선은 급할 때 급한 것을 지금 해결해 줘야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덩어리가 생겼어, 이거 빨리 제거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수술 항암 방사선이에요. 근데 이게 끝났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그 면역이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나머지 잔존해 있는
잔당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건 면역 세포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면역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면역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면역 높이는 음식, 뭐 잠을 잘 자야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된다. 다 이게 면역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하지만 내 건 면역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잘 안 해봤어요. 그런 검사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역 검사들도 일부예요. 전체가 되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서서히 면역도 이제 정확하게 분석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들을 한번 검사를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건 면역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면역 중에서 내 건 면역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내 건 면역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줘야 암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뭐예요? 음식을 잘 먹으면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된다. 잠 잘 자면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 건 면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내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줄지, 그건 모르잖아요. 이 검사를 해서 취약한 방향이 어떤 건가, 그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올리는 건 아닌 거거든요.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암에 영향을 주는 면역 세포는 두 가지예요. T세포라는 게 있고, 하나는 NK세포가 있어요. 아마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NK세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T세포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자면, NK세포는 그 기능이 경찰처럼 역할을 해요. 그래서 NK세포는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세포가 있으면 그걸 잡아서 그냥 직결 처분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NK세포, 우리 경찰들은 순찰을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어떤 범죄자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누가 강도가 들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경찰이 달려가잖아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있는데 군인이 가지는 않잖아요. 경찰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NK세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간단한 것은 지가 제거를 하고, 그런데 이게 사건이 커. 그런데 경찰 힘만 가지고 부족해. 그러면 뭔가가 그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때 나오는 게 T세포예요. 그러면 T세포는 군인 역할을 해요. 군인들은 대개 어느 한 곳에 집결해 있어요. 무조건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않잖아요. 근데 정보를 받으면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그 정보를 누가 주느냐? NK세포가 주기도 하고, 그 외에 수지상 세포나 대식 세포, 이제 보조하는 이런 세포들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NK세포가 많이 하죠. 그럼 NK세포가 어디에 지금 대량 적이 들어왔다. 우리 이제 암 환자들한테 보자면 암세포인 거예요. 암세포를 이 NK세포가 이상한 놈이다 싶어서 잡아먹었어. 먹고 분석을 해보니까 암이야. 야, 이 암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암이야 하고 T세포가 집결해 있는 림프절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T세포들이 있어요. 그럼 이놈을 대량을 막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투입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NK세포하고 T세포의 기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요 세포들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NK세포는 아마 여러분들이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가 이제 그거죠.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NK세포 활성도는 우리가 키트로 하는 검사로서는 한 가지 방법인데, 원래는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우리가 NK세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NK세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활성도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개 우리 NK세포 전체에서 한 20% 정도의 세포, NK세포를 보는 거예요. 감마 인터페론을 만들어내는 NK세포. 또 다른 NK세포가 있어요. 이 NK세포는 그란자임이나 퍼포린이라고 하는 효소를 내서 직접 가서 직접 죽이는 거예요. 이 감마 인터페론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다른 면역세포 활성화시켜가지고 협동을 해서 죽이는 방법이고, 그란자임이나 퍼포린이 효소를 내는 NK세포는 직접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0%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NK세포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그 NK세포 각각 힘이에요.
그게 활성도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려면 하면은 병사들이 병력 숫자, 병사 숫자가 많아야 잘 싸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합지졸이 되면 어때요? 가봤자 뭐 별로 그렇게 힘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어때요? 잘 싸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병력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에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느냐. 바로 활성도는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돼요? 병력 숫자.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어도 병사가 몇 명 없으면 중과부적이잖아요. 얼마만큼 병사가 숫자가 많은가, 그걸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NK세포는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세포 같은 경우는 또 T세포가 두 종류로 나뉘어요. 보조 T세포가 있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T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이토톡식 T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가 많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인가는 이걸 또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T세포 검사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T세포가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또 나뉘어요. 그러면 T세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싸우는 T세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잘 싸우는 세포가 많으면 좋겠죠. 근데 오히려 T세포 중에서는 잘 싸우는 세포를 못 싸우게 하는 T세포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못 싸우게 하는 T세포가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 몸은 암하고만 싸우는 몸이 아니잖아요. 면역세포가. 우리가 염증 같은 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더라도 면역세포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하잖아요. 이게 억제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염증이 있으면 빨리 염증을 제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난 후에 이것을 재정리하는, 이제 평화스러운 단계로 가야 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한 게 억제세포가 있어요. 억제세포가 꼭 필요해요. 하지만 암에서는 억제세포가 많으면 암세포를 못 잡아요. 그래서 그런 억제세포가 있고, T세포 중에서 탈진이 돼버린 세포들이 있어요. 이제 싸우다 지쳐버린 세포도. 그러니까 억제세포나 탈진된 T세포가 많으면 면역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봐야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 단계 더 간다면 우리가 이제 대식세포 기능이나 수지상 세포 기능까지도 이제 봐야 더 정확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되어야 내거 면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면역, 어떤 음식이 뭐 면역을 올립니까? 어떻게 하면 면역을 올립니까?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면역을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보니까 복잡하죠? 아마 이해 다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느냐를 파악을 해야 다음 치료를 어떤 거 중심으로 갈 건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조건 면역 올린다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면역 올려서 나쁠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이 높아야 되고, 내 몸의 환경이 탄성화를 제거해서 알칼리 상태로 바뀌어야 되고, 유전자 상태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면역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면역이 높아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산성화를 우리가 해결해 줬어, 알칼리 상태로 바꿔줬어. 근데 면역세포가 빌빌해. 그러면은 못 하잖아요. P53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어떤 유전자 변이해서 뭐 다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지만, 면역세포가 약하면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한 축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환자들은 면역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면역을 무턱대고 올리는, 우리가 돈키호테식이 돼서는 안 돼요. 내 능력하고 그 다음에 내 적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힘만 세진다고 해서 가가지고서 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면역을 올린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뭘 올려야 될지도 알아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과학적인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과학적인 부분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암 치료하는 데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성복 개념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맞춤형. 그래서 자기 자신에 맞는, 그 암이라는 게 뭐냐면요, 100이면 100, 암은 다 틀립니다.
100이 아니죠. 1000, 만 명 있다라 하더라도 암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역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암 환자한테 있을 때는 보면은 이제 암세포가 성장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크면은 뭐 면역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면역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없어요. 참 여기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 질문에도 많이 나와요. 면역하고 체력하고 기력하고 틀리다는 것을 제가 이제 두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력이 떨어져서 면역이 떨어졌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면역도 세포잖아요. 면역도 세포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면역 세포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기력이 좋아지면 면역이 좋아지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면역 세포는 어느 때 이 면역 세포가 강해지냐면 내 것 면역 세포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내 몸에서 인식할 때입니다. 인식할 때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T세포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NK세포 같은 경우도 내 몸에 NK세포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T세포도 인식을 해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조건 잘 먹는다,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 그런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필요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이런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내 암 상태가 어떤 거라는 것을 내 면역세포들의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인식을 시켜서 뇌에서 암이 와 있다, 이것을 어떤 면역세포가 가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면역이 올라간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인식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이 올라가는 거와 체력하고는 비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완전하게 별개는 아니에요. 체력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비례하지는 않고, 또 체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면역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면역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느끼는 건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이나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이 걸렸을 때, 이 바이러스 질환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 공격력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암에 대한 면역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로 공격해서 죽이는 시스템과 우리 암을 죽이는 시스템이 같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 내 거 암에 대한 면역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대상포진 같은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대상포진에 이렇게 걸려갖고 오신 분들, 그때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또 단순포진도 약간 그렇고, 그리고 또 감기에 잘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보면 간접적으로 암에 대한 면역이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면역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제일 쉬운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이러스 질환이 제 1번이고,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체중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지는 때, 그리고 또 기력이 좀 떨어지고 할 때, 이럴 때도 이제 약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항암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허중구와 우리가 암하고 관련된 림프구하고 기능을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허중구는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할 때 허중구는 다 많이 죽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항암제는 공격을 할 때 수명이 짧고 빨리빨리 생산되는 세포들을 공격을 해요. 우리가 그 항암하게 되면은 막 점막 손상이 와서 뭐 구내염 오고 식도염 오고 위염 오고 막 하잖아요. 이 점막 세포들이 아주 이게 빨리 만들어지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 중에서는 허중구가 그 영향을 제일 잘 받아요. 우리 허중구는 수명이 한 6일밖에 안 돼요. 6일 만에 이렇게 싹 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하고 싸우는 세포는 허중구가 아니에요. 허중구는 세균하고 싸워요. 근데 우리 항암할 때 우리가 허중구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항암을 하는 동안에 허중구가 떨어져 가지고 너무 떨어져 버리면 세균 감염돼서 폐렴 오고, 그래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감염 때문에 막 고열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암을 할 때 허중구 하면서 허중구를 체크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이 허중구가 암을 공격하는 역할은 없어요.
그런데 약간 호중구가 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정보 제공이에요. 호중구가 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기능은 약간 있어요. 하지만 호중구가 암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는 어떤 거냐? T세포나 NK세포예요. 그리고 T세포나 NK세포는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짧으면 한 3개월, 길면 1년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긴 세포들은 항암제는 공격을 안 해요. 그 항암제가 하는 것은 세포가 주기라는 게 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가 변할 때 이걸 변하지 못하게 끊는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긴 세포들은 주기가 매우 길어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가서 역할을 못해. 그런데 짧은 세포들은 주기에 가서 끊어버리니까 다음 단계를 빨리 넘어가지 못. 빨리 넘어가야 하는데 못 넘어가.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작용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면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면역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영향을 받아요. 왜? 우리가 면역 세포도 어쨌든 새롭게 파괴되고 만들어야 하잖아요. 아주 적은 수가 파괴되고 적은 수가 만들어지지만, 근데 항암을 하는 동안에 정상 세포들이 많이 파괴가 되기도 하잖아요. 되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 영양 보충이 돼야 하잖아요. 단백질 공급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의 공급이 잘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영향은 받고, 우리 항암제가 골수를 억제를 해요. 골수를 억제하면 골수에서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그런 면역 세포들을 다 억압을 시켜버린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우리가 이제 호중구가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는 항암을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때요? 호중구를 올려주는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를 맞아서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하고 싸우는 면역세포는 아까 있잖아요. 항암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면역을 올리는 것은 해야죠. 근데 우리 환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항암을 할 때 면역세포 다 죽여버리는데 올리면 뭐 하느냐? 죽어버릴 건데. 바로 이제 이때 말한 게 그거거든요. 암하고 싸우는 림프군은 항암제에서 그렇게 잘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항암을 할 때 이런 면역세포들이 기능을 올려서 같이 암세포를 공격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할 때도 항상 면역은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면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뭐 음식으로 보면 버섯 종류가 그런 기능을 많이 하죠. 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또 알파글루칸 이런 성분들이 면역 기능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면역을 높이는 이제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있죠. 뭐 강황이라든지 또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견과류 같은 거. 특히 이제 오메가3 같은 것도 이제 세포를 좋게 만드니까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이 보면은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는 음식이고, 또 이제 이때 꼭 이제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운동을 하게 되면 같이 했을 때가 면역을 높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게 다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럼 옆에서 보조해주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죠. 우리 조희주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게장, 새우장은 끓인 간장에 발효시킨 거니 먹어도 되나요? 우리 이제 게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이제 갑각류 속에 이제 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뭐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그리고 이제 게나 새우에는 바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어떤 이제 수온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은 별로 없어서 괜찮은데, 이제 발효시킨다는 거, 발효시킨 게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죠. 그래서 발효시킨 것은 먹어도 되나요? 그런데 이제 조림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 염분이 많을 수 있어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작거나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류 발효는 우리가 일단 채소류 발효한 것보다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아민기 이런 부분들이 니트로스 아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캔에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는 특히 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고 보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희주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2달 반 전 위 부분 절제 수술을 했는데 현미 효소와 검정콩 갈아 먹고 야채 과일죽도 먹고 밥 청국장 잘 먹는데 변이 많아 살이 찌고 싶은데 조금씩 체중이 내려가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근데 우리 환자분이 변이 많고 살이 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위 수술을 받고 나면, 위 수술을 받으면 우리가 음식 소화 과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는 분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십이장으로 내려가는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위 안에 들어오면 양쪽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위 안에서 여러 가지 효소들, 위산, 이거를 가지고서 음식을 일단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려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이 많다는 거, 살이 찌고 싶다 하셨는데 수술을 받아버리면은 요 12장으로 내려가는 요 유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위 안에서 음식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설사가 나요. 설사가 나서 오히려 영양분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덤핑이거든요. 그런데 부분 절제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분 절제술, 전절제술이 아닌 부분 절제술도 약간의 덤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이 많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살이 찌고 싶은데 체중이 내려간다는 것은 먹는 만큼의 영양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음식을, 일반적으로는 음식을 먹고 나면 빨리 소화시키고 쓰기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위 수술을 하고 나면 반대가 돼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음식 먹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유문이 없어요. 위에서 식도로 내려가는 문이 없으니까 음식을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 음식이 쪼르륵, 위가 별로 없으니까 12장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위 안에서 소화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쭈르륵 내려가 버리니까 12장이나 작은 창자 이쪽에서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쭈르륵 내려가서 설사가 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갔다가 빨리 사라져 버리는 이런 덤핑 현상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지 않게끔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제 유문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어때요?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흘러내려가시 조금씩. 그래서 문이 없더라도 적게 천천히 내려가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은 바로 이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은 우리가 유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한 30분 정도 누워 있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소화가 제대로 돼서 내려가도록 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게 덤핑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가 오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 체중 감소가 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점을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먹는 게 현미효소, 그 다음에 검정콩, 그 다음에 야채. 근데 전부 보면은 조금 거친 음식이 좀 있어요. 현미라든지. 그래서 지금 위요 수술을 하고 2달 반밖에 안 됐으면 아직까지는 좀 거친 음식은 좀 피해야 될 때입니다. 부드러운 음식, 그리고 가능하면 익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위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바깥에서 해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것들. 위산이 많지 않더라도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환자분은 현미라든지 검정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암에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좋긴 좋아요. 하지만 위가 그걸 다 못 받아줘요. 조금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또 위가 그 유문이 없기 때문에 덤핑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횟수를 좀 여러 차례 나누세요. 보통 3끼를 먹잖아요. 3끼를 먹으면 한 끼당 양이 많아요.
그래서 유문이 없는 상태가 되면 쭈룩 내려가거든요. 그럼 여러 차례 나누면 또 하나의 이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하시면 체중이 빠지거나 또 변이, 아마 여기 변이 많다고 하는데 아마 설사를 말씀하신 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영식 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암 전이가 심해서 병원에서 마지막 항암을 하는데 너무 체력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치료하기를 힘들어 하세요. 마지막 암 식단을 알고 싶습니다. 직장암인데 간으로 전이가 되어 복수가 차고 암세포가 커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살려야 하는데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박사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간 전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간 전이 때 복수가 찼다는 것은 이제 복수가 차는 것은 알부민을 간에서 만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 혈액에 삼투압이 유지가 안 되니까 혈액에 있는 수분이 복강으로 빠져나가서 복수가 차는 거거든요. 근데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화도 어려워요.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암을 하는데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는지, 항암을 하는데도 암세포가 계속 크고 있는지, 저는 그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사기신 분들이 항암을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크는데도 항암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정으로 하시는데 이럴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암세포가 항암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더 한다, 덩어리가 커진다, 저는 그때는 항암을 안 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항암을 하면은 내것 정상세포는 죽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더 떨어지죠. 하지만 암세포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잘 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체력은 더 떨어지고, 암은 더 크고,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런 경우라면 항암을 중단하는 게 맞고, 그런데 항암을 해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항암이 힘들어. 항암이 힘들지만 암세포도 줄어들으니까 약간 효과는 나. 그러면 이때는 내가 항암 부작용이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항암을 하는데 암세포가 크느냐 줄어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암세포가 만약에 줄어든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항암을 하면서 보완해 주는 방법들이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음식을 갖다가 다 먹지를 못한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주고, 특히 유동식 같은 경우. 근데 또 간이 안 좋으면 단백질을 함부로 못 먹습니다. 단백질을. 그래서 단백질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단백질 중에서도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BCAA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그건 바로 간을 안 거치고 근육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미노산을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우리가 영양분 중에서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뭐 식이섬유, 이런 부분들도 그냥 평소 때 먹는 걸로 하면은 소화가 안 돼요.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항암을 효과 들으면서 이렇게 힘든 건지 안 들으면서 힘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써주신다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그 내용을 한번 더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김복희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대장암 경우에 야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좀 잘 먹을까요? 우리 이제 대장암은 육식을 많이 한 분들이 대장암 잘 걸리죠. 그럼 이제 야채를 잘 안 먹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암이 왜 우리가 육식을 하는 분들이 잘 걸리냐면요. 육식은 우리가 대장에서 빨리 빠져나가질 않아요. 머무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이 오랫동안 대장에서 머물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 그 다음 면역을 떨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못 나가니까 이게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을 떨쳐서 암을 키우도록 하는 이런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육식이 가지고 있는
뭐 니트로소아민이라든지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많이 이게 대장에 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육류일 경우에 대장암이 잘 와요. 자, 이것을 어때요? 자, 치료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해야 되겠죠.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해야 되는데, 이분도 뭐냐면 대장암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수술을 한 분인지 아니면 지금 수술을 못하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장루를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대장암 중에서 S결장을 드러내버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달라져요. S결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S결장에서 우리 수분을 흡수를 해요. 수분을. 그래서 이게 수분을 흡수하는데 S결장을 드러내버리면 엄청나게 변이 빠져나갈 속도가 빨라요. 그 되게 설사가 많이 나요. 왜? 수분이 몸 안에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변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 야채가 또 변을 빨리 나가게끔 만드는데 S결장이 없어서 더 빨리 나가고 이게 변이 설사처럼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러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돼야 돼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야채를 먹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야채가 이 변으로 빠져나갈 때 좀 더 좋으려면 우리가 식이섬유 많은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보다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게 대장을 자르는 그런 수술 방법을 쓰게 되면은 좀 더 수용성이 많은 게 좋아요. 조금 본인이 어떤 상태인 건지, 수술을 한 건지, 아직 수술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어느 부위를 수술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도토리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스파게티 같은 거는 올리브 오일로 조리하던데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나요? 우리 스파게티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 때문에 권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스파게티 안에 드는 탄수화물 때문이죠. 탄수화물이. 그래서 이게 이제 밀가루로 만드니까, 우리가 밀가루는 어때요? 단순 탄수화물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당, 혈당 수치를 높이게 되고 결국 암을 키울 수 있는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 않고, 단지 올리브 오일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노베이션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김의신 박사님은 우리나라 암 환자는 암보다도 먹지 못하고 체중이 줄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시던데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네요. 유유 이러셨어요. 우리 김의신 박사님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가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굶어 죽는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 책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암 환자는 암이 진행이 되면 악액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입맛도 없어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암 덩어리는 통증을 나타내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망하는 원인은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하는 거고, 여기서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김의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런 거예요. 암 환자가 이 영양 보충을 하면 암도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먹어버린다는 의미죠. 안 먹어서 오히려 암보다도 굶어서 죽는다.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의신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생각하기는 잘 먹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볼게요. 환자분들은 굶으면 암세포도 굶는다 이거죠. 그러면 암세포가 못 굶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굶자. 이제 이런 의미가 돼서 우리 환자분들이 잘 안 먹는, 너무 안 먹는 이런 부분들. 반대로 또 이거 있어요. 잘 먹으면 내 것 면역세포가 강해지는 건 있어요. 면역세포가 강해지니까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양쪽에, 양 이론이 보면은 굶겨 죽인다. 그런데 또 한쪽은 잘 먹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을 죽여야 된다. 이제 이 양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환자분 의도도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굶겨 죽이는 걸, 암을 굶겨 죽이는 건 어렵습니다. 굶겨 죽는 것은 나보다도 암은 더 안 굶어요. 나는 내가 굶어가지고 배가 고프고 막, 예? 하는데, 암세포는 내 몸 안에 있는 것들 다 갖다 써버려요. 갖다 쓰니까 나는 굶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암은 잘 굶지 않는다.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잘 먹어요. 잘 먹으면은 우리 면역세포 활성화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암세포도 잘 클 거 아니에요. 면역세포도 올라가지만 암세포도 잘 크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잘 먹고 암세포는 못 먹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식단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잘 먹고 암세포를 못 먹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들이 뭐예요? 케톤식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케톤식이는 정상세포에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에는 에너지가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 즉 뭐냐면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내 정상세포는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로 쓰게끔 만들어서 나는 굶지 않고, 암세포는 대부분 다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니까 그래 하는 거거든요. 좀 문제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케톤식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방만 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지 못하면 헛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이지 못하고 탄수화물에 들어가게 되면 암은 커요. 그러면서 지방만 늘으면 오히려 뭐예요? 과식이 돼가지고서 더 안 좋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게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케톤 식이가 아닌 약간 중간 단계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도당이 적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대개 이제 포도당 탄수화물을 중에서 어떤 부분이죠? 복합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요. 암세포가 이용하는 세포질에서 만든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을 줄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잘 먹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굶지 않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는 굶지 않고 암세포만 굶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의신 박사님 말씀하신 의미도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잘 먹되 암세포는 잘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 사실은 면역에 대해서 관심은 있다고 봐요. 면역을 내가 높여야 된다. 근데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또 내 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또 하나는 대학에 교수님들이 면역 항암제 외에 우리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하기가 쉬운데 면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강의를 마치면서 팁은 꼭 면역은 검사를 좀 하셔서 꼭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